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성이시네요. 한국에 있는 미인들이 여기에도 한번 해주시고 저는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한 게 이제 30수년이 되었는데 강의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마다 새롭고 시작할 때마다 좀 낯설고 시작할 때마다 좀 설레고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더 설레요. 금방 그 관장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전공이 철학입니다. 근데 철학이라고 하면 첫인상이 좀 어렵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철학 박사인 저도 철학책을 읽으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생략하고 두 가지 없이 해볼까 싶습니다. 하나는 여기 화면이 있습니다만 PPT 같은 거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디지털을 생략하고 그리고 어려운 철학적인 이론들 이것도 생략하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밀쳐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생활 속의 철학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생활 속의 진리 철학이라는 학문 속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역사가 2600년이나 되거든요. 서양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유명한 철학가만 하더라도 100년이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철학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진리들이 적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진리론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진리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 걸 이제 일단 배제하고 우리들이 생활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나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진리가 어떤 게 있겠는가,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편하게 소탈하게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혹시 서서 하는 게 더 좋으시다면? 여러분들이 편하시라고. 저를 긴장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죠? 네. 보시다시피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는 좀 욕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지 시간이 하는데요. 하나밖에 안 된다면 아쉽지만 하나. 우선 첫 번째 주제가 인연입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공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이런 국경에서는 드물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강사와 청중이 만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죠.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특별한 어떤 느낌 없이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인연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좀 전에 관장님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북경대학에 교원교수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북경대학에 연구교수로 와 있지 않았다면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북경대학에 오게 됐는지 정말 우연하게 오게 된 겁니다.
교수들에게는 그 연구년, 사바티칼이라고 해서 연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해되지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연구년을 보내고 싶다 생각을 해서 어디로 갈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재작년 제가 근무하는 대학,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신임 교수가 한 분 오시게 됐어요. 근데 우연하게도 그분이 북경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일본에서도 살아본 적이 있고 독일에서도 살아본 적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살아본 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중국을 한번 가볼까 하고 얘기를 꺼냈더니 그분이 가신다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분이 자기 고교인 북경대학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돼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우연히 제 동료 교수 북경대학 출신이 아니었다면 저에게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 우연히 작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아주 작은 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분이 아무리 북경대학 출신이고 저를 소개해 줬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창원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아니었다면 그분과 제 만남도 불가능했겠죠. 근데 제가 창원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정말 우연한 기억으로 가능하게 됐거든요. 거의 벌써 30년째 들어버서 올라갑니다만 저는 일본에 있는 동경대학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서 곧바로 취직을 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었는데 알바시나 강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미 대학 교수로 취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협박을 해봤지만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그 알바를 하고 집에 밤늦게 걸어왔더니 집사람이 오늘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교수첩이 났더라고. 예전엔 신문 하단에 이렇게 광고가 났었습니다. 교수첩이. 어디? 창원대학교라고 하는 데서 철학교수 뽑대. 그러더라고요. 창원대학교? 그때 잘 몰랐어요. 근데 국립대학교더라고요. 국립대학교 좋지. 그래서 서류를 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취직이 됐어요. 고맙게도. 그런데 교수적인 광고를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거든요. 집사람이 대신 봐주거든요. 그 집사람이 대신 그 신문에 나온 공고를 봐주지 않았다면 저는 창원대학교에서 철학 교수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죠. 교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집사람이 대신 신문을 봐줬다라고 한 게 여러분과 저와 이 만남을 가능하게 해줬답니다. 집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공고를 보게 됐을까? 그날 저녁 메뉴가 콩나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부들이시니까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콩나물국을 끓이려면 신문을 깔고서 콩나물을 다듬쳐서 집사람이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걸 끓여줘야지 하고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는데 콩나물을 다듬다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우연히 그게 교수첩이라고 하는 게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 메뉴가 콩나물국이 아니었다면 집사람도 그걸 못 봤던 거예요. 보지 못하고 저한테 알려주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럼 저도 서류를 내지 못했을 것이고 창원대학교 교수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 동료 교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격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우연이죠.
자,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나저나 집사람이 공부를 다루다가 창원대학교 교수 초빙을 받다고 하더라도 제가 교수 초빙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면 서류를 낼 수가 없었겠죠. 근데 저는 일본 동경대학에 유학을 해서 자격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동경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은 전공이 독일 철학이 전공입니다. 독일 현대 철학, 그 중에서도 현상학, 하이데거 철학, 그런 쪽이 전공인데 어떻게 일본어를 가게 됐을까요? 저는 철학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면서 뭐 가능하면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970년대였거든요.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드물었었어요. 근데 꿈으로는 간직하고 있었는데 제가 학부로 졸업하고 1년간 조교 생활을 하면서 온갖 사무적인 일들을 혼자서 다 처리했습니다. 공문 같은 걸 다 조교가 처리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 처리를 하다가 우연히 공문 중에 일본 정보 장학생 선발 시험 이런 공문을 봤습니다. 보니까 조건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학비는 면제인데다가 매달 생활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비가 당시 한국 대학생들의 대졸 초임보다가 훨씬 더 많은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그때 일본은 한참 자라가 되었어요. 부자 나라였습니다. 우리 좋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시 자격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중등학교 교원, 교사, 그리고 대학 교원, 그래서 괄호하고서 종로 이상 나 저기였는데 자기 있네. 한번 내봐 하고서 응시를 했습니다. 시험 삼아서. 시험 삼아 쳐본 그 시험에 덜컥 붙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어로 유학을 가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조교 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그 일본 정부 장학생 선발 시험이라는 그 공문을 보지 않았더라면 사실 그 공문이 많아서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눈여겨보지 않았더라면 응시도 못했을 것이고 유학도 못 갔을 것이고 교수도 못 갔을 것이고 여러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연히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목격하게 됐던 그 공문 그 종이쪽 한 장이 여러분과 저와의 이 만남을 가능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우리 인연이.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그 공문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에는 당시 일본어 과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일본어 시험에 제가 합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상하죠. 저는 철학과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일본어 시험, 쳐서 일본어 시험을 합격을 했을까? 그럼 다시 4년 전으로 거슬러 그 대학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때 자랑은 아니지만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뭐 여러분 그 자녀들 길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 1학년 이때쯤 되면 잠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대학생 때 늦잠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 학기를 보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1교시 수업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근데 되게 1교시에 좋은 수업들이 많아요. 제가 독일에서 지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보니까 심지어 독일에서는 0교시 수업도 있더라고요. 새벽 7시, 8시 이때 강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좋은 수업들을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 학기 때는 좀 1교시 수업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캠퍼스에 걸어가다가 정말 우연히 게시판에 보니까
게시판에 이렇게 광고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일본어 특강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7시에서 8시까지 영계시 수업이요. 7시 이거 한번 들어볼까? 그리고 그걸 보고 그 일로 바로 가서 등록을 했어요. 네, 2달짜리 특강이었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어 수업을 듣게 됐는데 마침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요. 제 옆으로 출신이었던가 좀 발음이 한국어 발음이 잘 안 되는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잘 가르쳐 주셨어요. 재미있게. 특히 그분은 칭찬 세례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지금 조금 하다 보니까 유수정 학생 발음이 참 좋네요. 아주 잘해요. 그 칭찬에 흡출해서 더 재미를 붙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선생님을 우연히 그렇게 해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이어지는 우연의 연결고리에서 역시 오늘 이 방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다가 아닌 것이, 그러니까 제가 늦잠 자는 습관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과 이 만남이 또 불가능합니다. 늦잠 자는 습관이 이 만남을 가능하게 해줬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것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왜 일본어 특강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게 됐을까? 그런데 여름 방학 때 좀 특별한 마음을 먹고서 제가 소백산에 있는 희방사라고 하는 절에 들어갔습니다. 제보다리를 싸들고. 근데 그런 것은 그 당시 드문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백산 희방사에 가보니까 거기에 대학생들이 물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고시생이었습니다. 암자를 하나씩 빌려주고 있었어요. 근데 왜 제가 거기 들어가게 됐나요? 1학기 때 대학생 때 되게 그렇습니다만 막연하게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었어요.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있었는데 좀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요. 이게 재미없는 분을 만났습니다. 재미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무슨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 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저를 건드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좀 아주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수님하고 좀 설전이 붙었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었던 터라 지지 않고 교수님한테 대들었습니다. 교수님 반응이 아주 나빴어요. 뭐 저런 교수님이 있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대학 1학년은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이런 수업 안 듣겠어 하고 수업을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기를 부리는 것은 좋은데 교직을 못하게 됐고, 그러니까 꿈이었던 선생님을 못하게 됐다. 그러고 나니까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몰랐던 교수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교수님들 많이 계시니까. 교수라는 직업도 있었는데 교사가 못 된다면 그럼 교수가 되지. 목표를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안했던 만큼 독하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교수가 되자고 마음을 먹고 전공서적을 한 보따리 싸들고 절반에 들어갔던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절간에 들어가 보니까 심심하거든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침 가지고 들어갔던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그 밤에는 라디오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라디오가 이렇게 그 당시 다이얼이었습니다만 다이얼을 돌리다 보면 칙칙칙거리기도 하고 하면서 별의별 방송이 다 잡히는 거예요. 중국어 방송도 들리고 심지어는 뭐 그 영어 방송은 물론이고 러시아 방송도 들렸었어요. 당연히 못 알아들었죠. 그리고 책도 다이얼을 돌리다 보니까 일본어 방송이 들렸습니다. 근데 일본어라고 하는 언어를 제대로 들어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주변에 일본인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듣게 된 일본어 방송, 내용은 전혀 모르죠.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일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통용이 되고 있었던 타고, 이까, 수루메. 저희 세대는 오징어라는 말을 몰랐고 수루메라고 알고서 먹기 시작한 세대거든요. 그 정도 했는데 제대로 된 문장을 들어보니까 뭔가 듣기가 좋더라고요. 식민지 이런 이미지 없이 언어 그 자체만 놓고 보니까 더군다나 그 아나운서가 여성 아나운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지닌 아나운서였어요. 그러니까 호감이 가더라고요. 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일본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었나? 그래서 언제 한번 배워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일본어 특강이라고 하는 포스터를 봤을 때 눈이 번쩍 뜨였던 거죠. 일본어 특강? 해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희망사에 들어갈 때 라디오를 가지고 가지 않았더라면 역시 오늘 이만함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직을 신청하지 않고 고약한 교직 공업 교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역시 이만함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교직을 신청했던 것에서부터 희망사에 들어갔던 것, 그리고 우연히 그 포스터를 봤던 것, 좋은 일본어 선생님을 만났던 것, 그리고 조교를 하면서 그 이상한 공문을 봤던 것, 그리고 일본에 가게 됐던 것,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우연히 풍경을 꿈을 꾸렸던 것, 우연히 그 광고를 봤던 것, 그리고 취직을 해서 우연히 국경대학 출신인 동료 교수님을 만나게 됐다.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우연히 이런 한 가지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을 예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우연과 우연이 겹치고 해서 정말 우연인 거죠. 그게 없으면 그 이후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남편 되시는 분을 만난 것도 그런 것일 것이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저 못지않은 우연이 겹치고 겹쳐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죠. 이런 우연들을 저는 운명적인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런 운명적인 우연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그보다가 훨씬 엄청난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우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한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맹귀우목이라고 부릅니다.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유를 하자면 눈먼 거북이가 그냥 거북이도 아니고 눈먼 거북이가, 애꾸는 거북이가
북경에는 이란지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백군은 망망대해를 헤엄쳐 다니다가 우연히 통나무를 딱 만났다. 그것보다도 더 희한한 일이다. 그렇게 씁니다. 그런 엄청난 인연으로 우리가 인간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본래 그렇게 좀 거품이 심하다고 할까? 스케일이 큽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도에서는 또 그렇게 태어난 인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옷깃을 스쳐가 이렇게 옷깃을 스쳐가기 위해서는 5겁 이전부터의 인연이 있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겁이라고 하는 것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사방천리되는 바위, 가로천리, 세로천리, 높이도 천리. 실제로는 없지만 그런 바위가 있다고 치고 그걸 1000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와서 그 부드러운 옷자락으로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위가 다 따라 없어지는 것이 한 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도 사람들 표현력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 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영원인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죠. 그런데 한 겁도 아니고 5겁 이전부터의 인연이 있어야 길거리에서 옷깃을 스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길거리에서 옷깃을 스치는 정도가 아닌 거죠.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서 1시간, 2시간인가요? 이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같이 마주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야.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한 이 만남에 바닥에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런 여러분과 저와의 이런 우연한 만남이 그러할진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끼리,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의 만남. 혹은 댁에 돌아가시면 자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의 만남. 그런 만남은 도대체 얼마나 큰 인간의 결과인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이런 만남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걸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그걸 깨닫는다면 그 관계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처럼 생각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진리가 아니면 뭐가 진리란 말이야. 사람과 사람과의 소중함.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작용을 그런 내용. 거기 하나 덧붙여서 소개를 하자면, 덧붙여서 이게 제가 쓴 내용이니까. 혹시 읽어보셨나요? 사실 여기 어떤가요? 재미있던가요? 이것도 정말 우연히 알게 된 이야기인데 제가 역시 몇 년 전에 같은 케이스로 미국에 1년간 미국에서 연구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보스턴이나 하버드 대학에서 1년간을 보냈는데 그때 현지 신문에 우연히 이런 기사가 실렸던 겁니다. 월든 폰드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보스턴에서 가까운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보스턴 월드폰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저도 보스턴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좀 머리를 식힐 때 놀러 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 월든 폰드라고 하는 호수에 헨리 토로라고 하는 작가가 자연주의 작가인데 너무너무 그 호수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 본인이 직접 통나무로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살았었어요. 그 삶에서 사람의 그 뛰어난 작품들이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때 그 월든 폰드와 거기서 살면서 작품을 쓴 헨리 토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저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R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틀림없이 이분의 팬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팬을 거느리고 있는 작가시거든요. 혹시 20개로 맞춰볼까요? 누굴까요? 바로 맞춰보시죠. 유시환.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조금 있는 분인데요. 이분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어요. 그 기사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이 유시환 씨가 뉴욕에 자주 가는데 뉴욕에 가는 김에 거기서 지내다가 헨리 토로의 오두막을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월든 폰드를 가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차를 탔답니다.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근데 저행길이었대요. 그래서 우연히 옆자리에 있는 앉은 어떤 노신사였다고 그런가 물어봤답니다. 월든 폰드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 옆에 있던 분이 우리하고 반가워하면서 제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보스턴에 도착하면은 그 기차역 바로 앞에 버스 터미널이 있다고. 거기에서 콩코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버스를 타라. 콩코드에서 내려서 그래서 걸어가기 조금 멀긴 하지만 택시를 타면 바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서 이제 보스턴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역시 옆 기차역하고 뭐 거의 붙어있다시피 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콩코드 적혀있더라고요. 버스를 탔대요. 겨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눈보라가 시작해요. 그 보스턴 쪽에 눈보라는 블리즈하드라고 해서 대단합니다. 그 위력이. 그래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한 30분 걸린다고 그랬는데 40분, 한 50분 계속 달리더라고요. 눈보라 때문에 늦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웬걸 1시간, 2시간, 3시간도 넘게 버스가 달리더래요. 또 도중에 내릴 수도 없고 속으로 좀 불안하게 그냥 가는데 콩코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왔나 보다. 30분 거리가 3시간이나 걸리나? 그렇게 눈보라가 심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서 내려서 드디어 그 월든 폰드를 가려고 택시를 집어타고 월든 폰드로 갑시다 했더니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기서 월든 폰드까지 택시를 타자고요? 왜요? 한 3시간 걸릴 텐데. 그 당시 어디서 왔어요? 보스턴에서 왔어요. 보스턴에서 왔으면 바로 거기인데 왜 여기까지 왔어요? 콩코드로 가라고 해서 콩코드로 왔는데요 하니까 택시기사가 겉다리를 웃으면서 이 양반 착각하시구만. 그 콩코드하고 이 콩코드하고 다른 콩코드입니다. 콩코드 씨가 2개 있었던 거예요. 지금 도착한 이 콩코드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주에 있는 대도시였었어요. 그 전에 그 월든 폰드가 있는 콩코드는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걸 확인을 해보지를 못했던 게 저행길이었으니까 난감했던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럼 여기서 일단 보스턴으로 되돌아가세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으로 그냥 착각한 거니까 머리가 더 좋다 그러더니 기사에 거기까지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친절하게 다시 보스턴으로 되돌려 보내셨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보스턴으로 되돌아왔는데 이미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를 했던 거죠.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보스턴까지 왔는데 포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찾아갔다. 이번에는 제대로 월든폰드가 있는 그 콩코스로 버스를 타고서 거기에서 택시를 타고 월든폰드에 도착했다. 멋진 설경. 근데 설경인 동시에 야경. 근데 그 불빛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밤에. 그러니까 눈빛으로 그 모습을 보여드리십니다. 그게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호수를 이제 한 바퀴 빈 동안 둘레길을 이제 걸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다. 그 류시아에서도 보통 보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간 거죠. 그야말로 눈빛만. 근데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도 없죠, 사람이. 약간 좀 무섭기도 했다. 그렇게 보이는데 저쪽에서 어떤 시커먼 물체가 푹 나타난다는 거예요. 으악!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으악! 하고 놀라더라는 거예요. 어두운데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나도 꽂혀서 할 거죠. 그렇게 서로 무섭다가 보니까 나도 인사를 건네요. 저쪽에서 어둠 속에서 이제 눈빛만 보다면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다. 그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서. 그래서 너 한국에서는 누구인데 작가고 시를 쓰는 사람이고 사실 헤어리 토로를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여기 월동법을 일부러 찾아왔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 사람이 엄청 반가워하면서 그러냐고. 사실은 나도 헤어리 토로에 꽂힌 사람이라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람처럼 나도 여기에 오두막을 짓고 배속을 짓고 그 사람처럼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반갑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어두운 밤에 왔느냐. 내가 이렇게 어두운 밤에 여기 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미 어두워졌으니까 지금 보스턴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무리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이 지어놓은 오두막으로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불을 켰겠죠. 너무 이야기가 잘 통하더라. 그럴 수밖에. 공통분모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밤새 다정스럽게 대화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의 그 우정이 평생 계속이 됐다. 그 글을 쓰기 얼마 전에 그분이 노관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야말로 죽었다. 소중한 우정이 이어서 하는 거니까 신문에 잡힙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 이야기를 여기 있습니다만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그 우연한 실수로 그가 그 먼 길을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우회는 돌아간 길을 돌아간 우회는 결코 먼 길이 아니라 그를 만나러 가기 위한 최강의 지름길이었다. 이것 또한 필연이었다. 네, 제가 그러니까 그 류시아 씨가 보스턴에 내려서 버스터미널에서 제대로 버스를 탔더라면 그
그 소중한 친구를 좀 만나는 게 불가능했겠죠. 서로가 모른 채 그냥 지나치고 말았겠죠. 우연히 버스를 잘못 탔기 때문에 그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도 또 그런 우연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운명적인 우연입니다. 필연입니다. 그런 양쪽 태어나기 5급 더 이전부터의 인연이 작용한 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재밌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좀 만나게 될 어떤 그 사람을 인생의 소중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지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이 만남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도 시간 괜찮네요. 안내 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12시까지 괜찮아요? 네, 12시. 참 계획은 이거 여러분들하고 그냥 같이 읽어볼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읽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공부한 그 철학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거든요. 언어라는 그 자체의 본질로 의미를 탐구하는 그런 분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토막입니다만 인간은 애당초에 이제 언어를 가진 동물이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들 중에는 별의별 다양한 형태의 언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수다 그런 것도 언어의 한 형태고 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형태고 강의를 한다는 것도 하나의 형태고 연설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웅변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시를 쓴다는 것도 언어의 형태고 정말 다양한 형태의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양한 형태의 언어들 중에 가장 인간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언어 형태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재밌지 않습니까? 이야기. 그래서 옛날부터 소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것도 그리고 요즘 영화나 특히 드라마 주부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 그런 인기를 끄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그게 또 다른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이라고 하는 언어 형태도 나름대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언어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좀 읽어봤으면 싶습니다. 여기가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책이 안 통하니까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듣는 재미와 읽는 재미는 또 종류가 약간 다른 재미거든요. 그래서 일단 읽고 이것도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목소리도 잘 나오네요. 30수년 동안 목을 혹사를 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교수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신기하게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더하기와 빼기 혹은 감사의 어떤 언어들은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빼는 마이너스가 되고 어떤 언어들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하는 플러스가 된다. 언어에도 수학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어입니다. 이 글은 제가 쓴 몇 년 전에 진리 갤러리라고 하는
에세이집에 포함된 글이고 그 책 자체를 제가 미국 보스턴에 있을 때 하버드에 가 있을 때 쓴 글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의 교실을 나와 센트럴의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꼭 만나게 되는 거지가 한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부의 거지하고 의아할지도 모르겠지만 미국의 거리에는 정말 거지가 많다. 삶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한 사회라는 한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이 중년의 거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도 매일 같은 곳에 출근해서 돈을 벌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쪽이 멋쩍은 표정을 지나가면 민망하게도 꼭 큰 소리로 꼭 Thank you very much, sir. Have a wonderful day.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멋진 하루 되세요. sir 하고 붙이고 그리고 인사를 한다. 목소리도 바꿔. 그러니 한 번 정도는 꼼꼼해가도 안 줄 수 없다. 그런데 그가 던진 이 Thank you 라는 말이 귓가에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욕지거리 같은 것보다는 어쨌든 듣기가 좋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내다 보면 이 말을 들어도 너무 많이 듣는 마트 같은 데서 몸만 조금 비켜줘도 문만 조금 잡아줘도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차들이 조금만 기다려줘도 사람들은 입속으로 땡큐를 중얼거립니다. 그렇게 아예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평소에 나는 교양 강의를 하면서 소위 인문학적 대기라는 것이 한 사회의 정신을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 핵심에 언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언어들이 대기처럼 떠다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고 품격 있고 바람직한 언어들이 한간에 살아서 떠다니도록 인문학자들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참고로 예전에 일본에서 살 때를 돌이켜보면 스미마셍,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의 하나였던 겁니다. 그만큼 저들은 적어도 일본 열도 안에서는 타인에 대한 자신의 행동거지에 신경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얼마든지 한 사회의 격을 높이고 좋은 인상을 주는 데 기여한다. 또 독일에서는 verboten, 금지라는 말이 정말 많이 눈에 띄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 레닌이 독일에 와보고 하도 이 말이 많이 있길래 verboten, 금지, 금지 그러면 농담 아닌 농담을 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다. 그만큼 저들은 독일인들은 정의와 질서와 규범을 중시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자주 들리는 말 중의 하나에 Thank you입니다. 물론 이 말이 100% 충실하게 화자의 마음을 반영하는지 이런 현상의 배후에 어떤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있는지 그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이 감사라는 현상이 표면상으로나마 살아있다는 것은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언젠가부터 이 감사라는 것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이라는 시중의 반농담도 그런 현상의 일부를 반영한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크고 작은 좋은 일로 인해 그 추진력을 얻게 되고 그것이 곧 행복으로도 연결되는데 그 좋은 일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통치자의 권력도 공무원과 국민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고 재벌의 부도 사원과 소비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누군가로부터 무언가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우리는 삶을 꾸려나간다. 은밀하게 보면 쌀 한 톨, 물 한 모금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결코 내 목구멍을 넘어갈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누구의 한 장도 내 몸에 거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편안한 일자리에 될 수 없다.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이 세계와 인간의 일체 존재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부당적 우리 눈앞에 현존할 수 없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가 그의 후기 사유에서 존재를 주어짐으로 해석하면서 이른바
땡견, 사유를 당견, 감사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독일어에서는 있다, 존재라는 있다라는 것을 es gibt, 그것이 준다, 주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독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들의 전체인 한 사회의 모양과 빛깔과 그리고 온도를 결정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내뱉는 언어를 통해 감지할 수가 있다. 좀 추상적일지는 몰라도 어떤 언어들은 사람에게서 특히 사람의 행복 가능성으로부터 무언가를 빼는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어떤 언어들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하는 플러스로 작용한다. 언어에도 수학이 있는 것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들은 비판과 비난의 가시도 친 언어들을 마치 무기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할랭전선을 형성하면서 바이러스 같은 징후를 키워낸다. 그런 것이 때로는 황사나 CO2보다도 더 위험한 것임을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비록 사소하고 작은 것일지언정 따뜻하게 평가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세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미국 케임브리지시, 매사추세츠 거리의 거지에게서 우리는 그 감사의 철학을 좀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 그 거지 아저씨에게 감사합니다. 땡큐. 들어주신 여러분들 땡큐. 읽어드리다 보니까 그 아저씨 생각이 나네요. 참 성실한 그 아저씨.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해요. 이게 저는 뭐 우연이지만 일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독일, 미국, 중국 이렇게 서로 다른 사회에 1년 이상씩 몸담고 살아온 본생인데 제가 처음 경험한 외국이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라고 하는 외국어를 살아있는 언어로서 좀 접해봤는데 묘하게도 그 사회 전체를 덮고 있는 어떤 분위기, 공기 이런 게 느껴져요. 근데 언어라고 하는 그 속에 그 사회의 공기가 녹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떠다니는 단어들입니다. 살아서 떠다니는 단어. 그것이 그 사회의 성격 그리고 모양, 썼습니다만 온도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 하이데거도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런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나온 게 있어요. 명언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 속에 존재가 깃들어 살고 있다. 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그래서 그걸 인문학적인 대기, 정신적인 대기, 인격의 대기 그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그 한국어라고 하는 대기 속에서 우리 정신이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 느끼시겠지만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이 언어라고 하는 대기 굉장히 혼탁한 겁니다. 미세먼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기만 혼탁한 게 아니라 언어 환경이 혼탁합니다. 오늘 당장 돌아가서 뉴스 검색해보세요. 가장 많이 뜨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막말. 특히 우리의 높으신 분들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그냥 경쟁적으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죠. 뭐 여야 상관없습니다. 보적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만든다. 우리 사회의 정신을 혼탁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 혹시 찍어서 유튜브에 좀 올려주면 좋겠어요. 보신 분들이 좀 보시게 하고 좀 반성을 하시게. 근데 이 단어들 중에 정말 클래식적인 단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녀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 잘했어. 아주 훌륭해. 부부사이도 사랑해. 이런 말들.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그런 말들이 우리들의 입안에서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클래식적인 단어들이 우리 입안에서 우리 입이 그런 클래식적인 단어에 서식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일종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이런 좋은 말이 좋은 정신을 만들고, 좋은 정신이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사람이 좋은 사회, 좋은 사회가 좋은 세상을 만든다. 이건 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답답한, 두툼한 철학 교과서에 적혀있는 유명한, 훌륭한 철학자들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고맙게도 시간이 아직도 남았는데 준비한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원래는 사실 두 가지만 준비해서 관장님한테 보내드렸다가 저는 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일종의 철학적인 철저주의, 완벽주의 이런 게 있어서 앞에 내세웠던 생활 속의 진리라고 하는 이 말에 약간 걸리더라고요. 이 말에 가장 적합한 그야말로 생활 속의 진리 이런 걸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무감 이게 생각이 나서 오늘 아침에 관련된 부분을 좀 뒤늦게 그냥 준비해서 보내드린 거죠. 이 말씀을 드리면 생활 속의 진리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대한 책임을 또 한 셈이 됩니다. 이거는 혹시 동의를 구해야 되겠지만 토론하면서 짤막짤막 대개 2줄 내지 3줄이니까 여러분 저희 좀 읽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어디서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그럼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런 말씀 기다렸습니다. 네. 1번부터 한 토막씩. 언뜻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 평안한 만큼 큰 가치도 많지 않다. 인생의 가지밭길을 걸으며 세상의 자갈밭을 부르며 온갖 불편함을 겪어본 자는 그 큰 가치를 알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다 읽고 나서 이야기를 할까요? 네. 이 사람들은 멀쩡한 표정으로 거리를 돌아다닌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들의 내면에는 무수한 상처들이 크고 작은, 오래고 새로운, 시도 때도 없이 도지는 상처들이 아픈 표정으로 웅크려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에는 항상 그 다음이라는 것이 있다. 적어도 조금 이전까지는 사람이 좌절하지 말아야 할 까닭이 거기에 있다. 네, 고맙습니다. 자기를 보고 따뜻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지금 앞에 혹은 곁에 있다면 아직 인생에 희망이 있다. 자기를 보고 진심으로 웃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눕도록 자기 앞에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해도 좋다.
아픔보다 그 그녀의 아픔이 더 아픈 경우가 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고맙습니다. 6.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 그녀의 아픔을 나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는 그 마음이다. 그녀의 기쁨을 똑같은 크기로 향해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녀의 표정이 곧 나의 날씨가 되어버리는 그 하늘이다. 고맙습니다. 7. 희망은 마치 봄날의 새싹과 같다. 한겨울의 언 땅을 뚫고 일부 새싹이 고개를 내밀듯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자라나온다. 고로 희망의 씨앗이 완전히 얼어 죽지 않도록 마지막 지온으로 그것을 지켜야 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씩의 밤을 맞이한다. 밤은 바위와 같다. 바위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밤 뒤에 어떤 내일이 숨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희망과 불안을 버릴 수 없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고맙습니다. 때로는 한마디의 말이 신변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때로는 한마디의 말이 신변을 불편하게 해줄 수도 있다. 말의 위력을 가볍게 보는 자는 인간과 삶을 말할 자격이 없다. 고맙습니다. 사람은 그때그때 가슴속에 한 송이 꽃을 가꾸며 살아간다. 그 꽃은 그때그때 종류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다. 하지만 어떤 꽃도 아름답지 않은 것은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란 것이다. 10. 희망, 긍정, 인내 이런 가치들은 이 험난한 세상살이, 인생살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비타민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 살다가 아픔이 찾아오는 날이 있다. 그 아픔은 지금 나의 눈으로 보면 더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세상의 눈, 세월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흔한 그저 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 아픔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현명하다. 행복에 이르는 것, 현재에 만족하는 것, 현재에 만족하는 것, 지금보다 더 나쁠 수 있는 것보다 지금이 항상 더 낫다는 것을 깨닫는 것. 고맙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사랑도 거기에 마음의 평온이 함께 있지 않다면 결국 난방이 없는 한겨울의 궁전처럼 무의미하다. 시간의 지배에서 예외인자가 없듯 중력의 지배에서 예외인자가 없듯 또한 사랑과 미움에서 예외인자도 없다. 말과 눈빛과 표정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 세 가지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숙성된 포도주처럼 결코 그 맛과 향을 속일 수 없다. 세상은 바다와 같고 사람은 어부와 같다. 인생이란 그 바다에서 행복이라는 물고기를 막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들이 집이라는 쪽대를 잃고 허우적거릴 때 발견하게 된다.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반드시 꽃샘추위를 거쳐야 된다. 인생의 모든 행복들도 반드시 시련과 고난을 거쳐야 된다. 뜨거운 여름 끝에는 반드시 신선한 가을이 있고 차가운 겨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이 있다. 사람이 살다가 공경에 처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친구와 적이 그 맨 얼굴을 드러낸다. 마음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느껴지는 온도로서 우리는 그 정체를 감지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자로 잴 수 없다. 9만 리를 떨어져 있어도 바로 곁인 듯 가까운 사람이 있고 바로 곁에 있지만 은하처럼 아득히 먼 사람도 있다. 사람이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좋은 일을 하고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일은 더욱 어렵다. 태아잭은 자신을 높이기는커녕 자기가 한 그 좋은 일을 스스로 지우는 지우개와 같다. 인생살이에서 우리는 이따금 후회와 반성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후회와 반성들은 대체로 한 걸음 늦게 찾아와
적절한 시점을 놓치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습성이 있다. 불행은 세상의 곳곳에 잠복하여 마치 게릴라처럼 삶의 평화를 공격한다. 인간의 삶이 불가피하게 전투적이 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반드시 정의가 필요한 까닭도 거기에 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군가와 슬픔을 함께하는 일은 어렵다. 누군가와 기쁨을 함께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누군가의 슬픔과 기쁨이 진정으로 나의 슬픔과 기쁨이 된다면 그는 더 이상 남이 아니다. 모든 기쁨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 모든 슬픔에도 또한 유효 기간이 있다. 슬픔보다 기쁨의 유효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짧다. 분명한 것은 기쁨도 슬픔도 오래가지 못하고 이윽고 지나간다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인식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다. 받을 때는 마치 물처럼 받고 줄 때는 마치 피처럼 준다. 마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다. 가정과 세상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 무신경한 말 한마디, 입 밖으로 나갈 때는 깃털처럼 가볍지만 사람의 가슴에 떨어질 때는 거위처럼 가볍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 개의 하늘이 있다. 첫째는 신이라고 부르는 높은 하늘, 둘째는 상공이라 부르는 넓은 하늘, 셋째는 마음이라 부르는 깊은 하늘이다. 이 세 하늘에는 모두 구름과 비가 있어서 맑았다가 흐렸다가 때로는 천둥번개도 부정한 우리 인간들을 힘들게 한다. 고맙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게 하기는 쉽다. 반면 나무 한 그루가 공기를 맑게 하기는 정말 어렵다. 네, 고맙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았나요? 네. 나머지는 제가 있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가시는 물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반드시 상처가 남게 된다. 그 상처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면서 사람은 조금씩 어른이 되어야 된다. 쭈꾸미는 다 커도 문어가 되지는 않는다. 고릴라는 100년이 지나도 인간이 되지는 않는다. 탱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렌지가 되지는 않는다. 그대가 무엇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를 말해봐. 그러면 그대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대가 무엇을 정말로 싫어하는지를 말해봐. 그러면 그대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인간이 무언가를 바라는 존재인 한 걱정과 고뇌, 실패와 좌절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걱정과 실패 없는 성취는 마치 구름 없는 빛처럼 불가능하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서 본인이 읽으신 것도 좋고 아니면 다른 분이 읽어주신 것도 좋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대화가 가능해질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많이 들어요. 그것은 그 그녀의 표정이 곧 나의 날씨가 되어버리는 그 하늘이다. 사랑하며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야말로 지금까지 저 자신이 살아오면서 저 자신의 삶 속에서 느낀 것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고 제가 너무나 절절히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기억을 못해서 그대로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건 좀 안타까운데 사실 제가 등단을 해서 시인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거든요. 2번 시집을 낸 게 있는데 그 시 중에 하나 그런 이런 비슷한 걸 시로 쓴 적도 있었어요. 신혼초였는데 아내가 아프다는 날, 우리 아내가 아프다는 날 나는 한 자락 소원을 위한 거야. 진짜 그러네. 낫게 해달라. 뭐 그런 좀 멋있는 표현으로 써놨는데
우리 애들 이제 동료 교수 한 분이 그걸 보더니 그 사모님 그렇게 아팠어요? 감기였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그 표정이 어두우면 그날은 월스톱입니다. 집사람이 환하게 웃으면 완전히 제 가슴 속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의 표정이 완전 그날의 나의 날씨죠. 그래서 이런 게 써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긴 지금 이것도 뭐 신의 은총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뜨거운 사랑이 나왔습니다. 유학 시절에 우리 만났던데요. 저희 부사는 아직까지 머리가 획기도 아직 제 옆에 있으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그런 존재인 것 같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누구나 다 그렇죠. 살다가 저 자신이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또 아플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 자신이 아픈 것은 이 나이 되도록 살아오니까 견딜만 해요. 좀 맺히기 생겼다고 할까요? 몸이 아파도 그렇고 마음이 아파도 그렇고 견딜만 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집사람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몸이 아플 때도 그렇고 마음이 아플 때도.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니까 사회에 나가서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못 견뎌요. 내가 아픈 건 견디겠는데 집사람이 아픈 건 견뎌요. 훨씬 더 아파요. 제 자신이 아픈 것보다. 여러분 특히 자녀로는 경우 그렇지 않던가요? 애들이 아플 때는 내가 아픈 것보다가 더 아프지 않던가요? 차라리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안 됐다. 그런 느낌, 특히 엄마들이니까 느끼시죠? 그런 게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좀 비슷한 얘기를 썼습니다만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보다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보다 더 기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남의 아픈 경우, 이거는 타인에 대해서도 남이 아플 때 내가 조금 더 아플 수 있어요. 근데 타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보다 더 기쁘다?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하나의 척도가 돼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쁜 일이 있다. 내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 것보다 더 좋아요. 자녀들이 잘 풀렸을 때 그렇지 않을까요? 뜻이 기뻐하죠. 내가 아닌데 쟤는 저 사람이 내가 아닌데 저 사람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기분이 좋아지지? 사랑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나만큼 나보다 더 좋아해 주는 사람이 혹시 있나? 사촌간에도 난 땅을 사서 기분이 좋은데 사촌은 배 아파서 혹시 다른 분? 저는 10번 사람은 그때그때 가슴속에 한숨이 꽃을 피우며 살아간다. 그 꽃은 그때그때 종류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다. 하지만 어떤 꽃도 아름답지 않은 것은 없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는 거지. 사랑이요? 이 비슷한 시도 하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랑은 그렇지만 이제 그 표절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안 되고 싶은데 꽃보다 이건 사실 그 지적 소유권 이런 걸 따지자면 저도 할 말은 없는 것이 지적 소유권이 다른 분한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양주동이라는 이름 아세요? 네. 모릅니다.
국어 학자신데요. 향가 아시죠? 이 향가라는 게 신라시대 때 노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1000년 넘게 의미가 해독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그 향가를 최초로 해석하시고, 우리 국어학자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전공은 영문학자입니다. 영문학자인데 그 향가 중에 우연히 그 일본인 학자 중에 오쿠라 신페라고 하는 사람이 향가를 한 소를 해독을 해냈어요. 그걸 보고 이분이 그러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몰랐던 우리 신라 향가를 일본인이 그렇게 해서 영문학 제껴놓고 향가 연구에 들어갑니다. 다 번역을 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용가라든지 서동여라든지 시골과 해방을 이동이다가 들어서 자리 보면 가라이 내시라 도런 게였고 도런 게 이런 거 본대에다가는 어때야 있고 양성 선생님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양성 선생님이 그래서 성격도 굉장히 특이하시고 호탕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향가를 해냈다고 자칭 걸어다니는 국보라고 그거는 그 약주도 좋아하시고 그랬다고 알려져 있어요. 좀 신화를 많이 남긴 그런 분인데, 이분이 제가 학부 때 제가 다니던 대학에 오셔서 특강을 하신 적이, 강연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독립대학에 계셨죠. 근데 그 제목이 꽃이었어요. 근데 그 강연의 취지가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사람 누구나 가슴 속에 한 송이 꽃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은 가슴 속에 한 송이 꽃을 가꾸고 피워내야 된다. 근데 그래야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그런 주제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런 그 꽃이 뭐냐?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야.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하는 것. 그게 저기 인생의 의미라고 얘기해서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내 가슴 속에 피어난 꽃이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그게 학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꽃이고. 근데 어떤 것이 진정한 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하여간 그런 꽃이 있어야 그게 우리 삶의 추억력이 되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꽃이 그일 수도 있고, 그녀일 수도 있고, 학문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시일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아는 어떤 선배 모시던 교수님 시인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여러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 자기가 시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었고, 내가 시인으로 불릴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시라고 하는 것이 꽃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게 그 강연이 끝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학생이 일어나서 손 들고 그럼 지금 선생님 가슴 속에 피어있는 꽃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질문을 받고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자네를 또 내 나이 되어봐. 꽃은 다른 거 없어. 손주새끼야. 그러면서 내가 손주가 한 놈 있는데 말이지, 이놈들이 애비가 지금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말이지, 이 녀석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인문학자 한데 말이지, 나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오는데 말이지, 새벽에 미국에서 전화가 걸렸는데 말이지, 내가 마침 그 전화 받을 때 밥을 먹고 있었거든. 그래서 먹으면서 전화를 받으니까 저 녀석이 그렇다. 여기다. 말을 쥐집죠. 근데 내가 영문학자인데 갑자기 그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I'm eating gum. 그랬더니 what is gum?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처음으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감이 뭐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퍼시몬. 그래서 퍼시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염소당 선생님의 그 강연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그 손주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 이야기까지 저절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곡. 지금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다 한 송이 이상 피어 있죠? 네, 또 다른 분. 뒤에 34번이요. 사람을 판단할 때 몇 번? 무엇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33번. 네. 무엇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정말로 싫어하는지 들어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 중에 계속하신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떠시던가요? 좋아하는 거는 나는 물어보는데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면접할 때도 물어보고 그러긴 하는데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싫어하시는 게? 제가 싫어하는 거요? 뒷담 많은 거. 그 솔직하고 정직하신 분이라고 하는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공부한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기도만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념 때문에 망명 생활을 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이게 망명지인 런던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딸들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앙케이트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하고 놀았지 않습니까? 딸이 아빠한테 이 앙케이트지를 돌린 거예요. 아빠가 좋아한다, 아빠가 싫어한다, 아빠가 좋아하는 색깔은 아빠가 좋아하는 색깔은 대략 뭐였겠어요? 빨간. 그러지. 아빠가 좋아하는 목토는 그러니까 좀 기억이 좀 희미해지긴 했는데 아빠가 좋아하는 덕목은 뭐였던가? 투쟁. 근데 거기서 아빠가 싫어하는 것은 하고 하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굴종하는 것. 그렇게 되거든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그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단결, 혁명, 타로 이런 철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평화주의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장 불안했던 것이 전쟁 나면 어쩌지? 싸우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이게 싸워야 되고 죽여야 되잖아요. 군대는 갔다 오셨나요? 군대. 군대요? 네. 군대 떨어졌습니다. 가고 싶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 뭐라 그래요? 병역 기피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제2 국민역 역이라고 붙는 것을 가끔씩 좀 강조를 합니다. 전쟁 나면 동원된다. 또 다른 분. 그때 가급적 한 마디씩 다 해주셨으면 제가 아무 말씀 해주시면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마음에 드는 데는 아무것도 세상에 저는요 다 시를 읽는 것처럼 감성적으로 읽다가 32번에 내가 32번 소리가 나왔을 때 헐 했거든요. 이게 뭔가 고난을 극복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거나 이해하는 그런 내용을 읽다가 쭈꾸미는 닫고도 문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이 주제를 알라는 뜻인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앞뒤로 다른 이렇게 좀 이어지는 내용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좀 누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저도 느끼지 못했던 것을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하고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윈의 진화론 이거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철학 공부를 한 사람인데 다윈의 철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뭔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납득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진화론을 특히 종의 기원이라는 책하고 인간의 유래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직접 그 비글호를 타고서 갈라파고스 제도를 가고 거기에서 그 화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론적인 바탕을 갖추거든요. 그런 게 진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꼼꼼히 뜯어 읽어보니까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심해요.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으니까 특히 그 사람 이야기 여러분은 자연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는 자연 도태라고 일본인들이 뭐냐면 자연 도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하는 대로 분명히 근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 전통적인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뒤엎을 만한 이론적 근거가 되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존재론자니까 이 존재의 세계 자체에 수많은 존재하는 것들을 이렇게 놔둬 봤을 때 그 이른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부터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종 자체가 진화를 통해서 자연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종이 창조된다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윈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는가? 그건 아니랍니다. 거기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자연 속에서 현상적으로 발견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소위 창조라고 하는 그 이론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 종이 왜 존재하는지,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진화론으로는 이렇게 진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점이지만 알 수 없는 그 처음부터 그 종은 그 종이 돌아 창조가 된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설명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어떤 엄청나게 거대한 뭔가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오묘한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빅뱅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그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최고의 과학자 10,000명을 동원하더라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 빅뱅이 뭔가 뻥 터졌다고 얘기를 했을 때 왜 터졌어? 왜? 하고 글자 하나만 딱 물음표 하나만 딱 찍어 놓으면은 대답 불가능합니다. 어디서 터졌어? 그 어디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야? 왜? 라고 하면 대답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현상 설명하기 위해서는 창조라고 하는 그 이론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종인 것이고 그럼 진화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창조의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의 범위 내에서의 진화라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철학적인 이론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있다. 이게 원숭이에게서 진화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다윈이 동원하는 그 종의 기운을 꼼꼼하게 뜯어보면
어떤 기관의 유사성 같은 걸 이야기를 해요. 저 원숭이에게도 창자가 있고 맹장이 있다. 인간도 맹장이 있다.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B라고 하는 질병이 겁니다. 인간도 A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B라고 하는 질병이 겁니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치 이런 논리예요. 그건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통용되니까 진화론 그런가 보다. 다윈이 훌륭한 유명한 학자니까 유명한 학자인 다윈이 이야기하는 게 그가 진리겠구나라고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지 진짜 꼼꼼히 뜯어서 읽어보면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걸 설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설명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자연 선택에 의한 도태, 그리고 진화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변한 거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하는데 그건 종이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 너는 환경이 이렇게 변하면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면 거기서 이렇게 변해서 살아남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애당초 그 종 속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내재된 법칙이거든요. 그 종 자체가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쭈꾸미야 라고 쭈꾸미라는 종을 만들었는데 난 바닥에 나갔어. 바닥에 넓으니까 넓은 바닥에서 살려면 몸집이 커야 돼. 그래서 쭈꾸미가 문어가 됐다. 이게 설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탱자로 만들었는데 거기 조금해서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잖아. 그건 사람 입속에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건데 더 크죠. 아니면 여기 한국은 좁으니까 탱자지만 미국이니까 넓은 땅이니까 중국에서 자라났으니까 좀 더 커져. 그래서 짜잔 하고서 탱자가 오렌지가 됐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언제나 그대로. 내가 존재론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의 질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은 정말 신기하게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애당초 인간이라고 하는 종을 만들었을 때 두 종류로 되게 돼 있고 어느 날 서로 마주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존재 질서고 법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다 지나고 또 이세가 태어났다. 인간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노래가 덜 했다고 해서 인간이 애를 낳았는데 원숭이가 나왔네. 침팬지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딱 나는 얘도 여자가 남자가 딱 종류가 된 거죠. 이런 엄청나게 오묘한 존재의 법칙 혹은 질서 이런 게 그 종 속에 애당초 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밀하게 이럴 데 없어요. 철학적인 눈으로 과학적인 눈으로 들어봤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머리카락 인간이 시시하니까 머리카락을 빗어서 머리 빗어가지고 머리카락을 마음에 들고 뭉쳐서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이 머리카락 하나만 하더라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오묘한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건 최첨단 과학기술 총동원하더라도 못 만듭니다. 모기 한 마리만 하더라도 모기 얼마나 시시한 존재예요. 오행하면 딱 잡아버리지만 사실 저도 어제 모기가 한 마리 침입을 해서 잠을 못 자고 나가서 지금 최악의 컨디션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모기 한 마리 과학기술로 만들어봐라. 만들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모기의 침. 얼마나 신기해요. 딱 꽂아가지고 대롱이 있네. 그 과학기술로 그 모기의 침을 만들어봐라. 이 대롱 만들어봐라. 요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왜 못 만들어요? 나노 단위까지 만드는. 애당초 주어져 있는 자료와 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만들어봐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1%. 그건 외람조 종속에 딱 정해져 있다. 그런 정해져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이 가득 차.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자연이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이 세상이고 그 세상 안에 있는 저 자연 안에 있는 종 영원 훈련 그런 의미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부인하는 그런 말이죠. 온전하다라는 것을 주권이는 주권이로서 완전하고 문화는 문화로서 완전하고 행제는 행자로서 완전하고 오렌지는 오렌지로서 완전하고 교수님 뭐 좀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되나요? 질문? 네. 예. 제가 이렇게 그 교수님 이거 이렇게 쭉 읽어보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제가 그 철학책을 되게 읽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철학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독서 모임을 했는데 그게 깨졌어요. 되게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서 모임을 같이 할 철학책을 읽은 독서 모임을 같이 할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막 이렇게 찾고도 있었고 그랬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우애를 하는 어떤 그 교수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연이 아니었나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 친구랑 또 같이 책을 읽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전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 교수님의 그 인생 경험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뭐 독서 모임을 이제 같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같이 할 사람들 더 이렇게 해서 이제 할 건데 제가 이렇게 소크라테스 변론을 읽어보니까 이제 50이 넘어서 그 책을 재작년인가 읽었어요. 근데 저랑 딱 맞더라고요.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수학책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놓고 제가 이제 그동안 생각한 거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선문답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를 딱 읽고 나니까 이게 저기 수학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좀 훨씬 더 편안하고 읽는데 좀 부담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책을 좀 읽는데 독서 모임을 해서 제 생각은 이제 서양 철학사를 이렇게 그때 서양 철학사를 한 권 보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책을 좀 읽으려고 했었는데 좀 읽다가 이제 말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그냥 해보려고 하는데 교수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관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제가 신문사 인터뷰에서 공헌을 해놓기 때문에 혹시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있는 동안 감사합니다. 그 철학 독서는 좀 그래요.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그 변론처럼 철학자 본인이 쓴 책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대1로 맞상대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철학자 본인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어려워요. 솔직히. 철학 교수, 철학 박사, 철학 교수인 제가 읽어도 어렵습니다. 머리 쥐가 나고. 그래서 그걸 풀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책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한국 경우에는 그런 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철학 원서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한 40년 철학 공부를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그 책을 쓴 분들이 그 철학자의 그 책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원문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독어는 독어로, 영어는 영어로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건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한국어로 된 번역서. 저희가 학생 때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번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 현지로 유학을 가서 제대로 공부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책도 막 쏟아집니다. 이제는 뭐 책이 없어서 책이 모자라서 공부를 못한다. 변명이 못돼요. 뭐 일례로 우선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쓴 철학서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철학사를 썼어요. 2600년 동안 거물들만 제가 추려 뽑아서 100명인데 그 100명의 철학에 대해서 100개의 철학을 썼습니다. 두꺼운 책이 두 권입니다. 근데 그것도 좀 일반 독자들이 접근하기 쉬우시라고 편지로 쓴 철학서. 철학자 본인한테 내가 편지를 쓰는 식으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신다면 어려워서 이해 못할 말은 없습니다. 최대한 읽어서 알 수 있도록 쓴 책이니까. 그걸 제가 알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제 자신의 머리에 쥐가 나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걸 제가 이해한 부분들만 가지고 쓰는 책이기 때문에 그건 읽어보셔도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뭐 철학자의 책을 직접 같이 읽으면서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립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변론 같은 책은 우선 짧은 데다가 플라톤이 쓴 거거든요. 플라톤이 20살 전후부터 소크라테스를 직접 따라다니면서 영향을 받았던 직제자고 소크라테스 삶을 직접 목격을 했고 그리고 누구보다 소크라테스를 좋아했고 존경했고 그런 인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타고난 문필도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철학자라고 해서 사실 다 똑같지 않거든요.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철학자는 극솜씨가 있고 어떤 철학자는 극솜씨가 없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극솜씨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플라톤이고 가장 극솜씨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헤겔입니다. 헤겔처럼 그게 어렵거든요. 저도 학생 때는 내가 머리가 나쁜가 라고 생각했는데 한 40년 공부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참 글을 못 씁니다. 문장을 하나 시작했으면 마침표가 뒤펴져요. 독일어 자체가 원래 단어 하나가 이렇게 들기도 하고 독일의 복합 명사 같은 거 그리고 관계 문장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지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대의 정신. 지금 유명해졌으니까 시대의 정신 하면 막연하게라도 그런 걸 시대의 정신 우리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런 말도 없었어요. 뭔가를 보긴 봤는데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시대의 정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이해를 해주려면 어쨌든 이제 사고력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걸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요즘 여기서 이제 과제를 수행 중인데 이렇게 노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서양 현대 철학의 전공인데 몇 년 전에 공자에 대해서 책을 썼거든요. 그걸 이제 언론에서 좀 대서 투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기자가 이 사람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기자가 못 들었습니다. 소당이 되는 거죠.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노자를 쓰고 있는 노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무슨 암호치 수수께끼가 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도 그걸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썼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수수께끼가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그냥 심심해서 쓴 게 아니고
잘난 척 하려고 쓴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봤기 때문에 쓴 거예요. 정신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해결도 그런 뭔가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고심고심하면서 쓴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노자도 고심고심한 흔적이 다 드러나.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이걸 도대체 뭐라고 표현할까? 이름을 모르겠다. 그래서 부지기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노자 안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갖다 붙여서 도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억지로 이름을 갖다 붙여서 대라고 한다. 크다. 그리고 또 어디서 이걸 대라고 하는 게 좋을까? 혹은 일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도 거기서 독백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도가 지금 유명해졌으니까 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도 대신 대가 유명해졌다면 도학 대신에 대학, 도사 대신에 대사, 도담, 대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서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그걸 받고 고민해서 쓴 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대입을 해보면 다 풀린다. 이렇게 철학은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알고 나면 엄청 쉽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내가 겪은 이야기를, 내가 봤던 내용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좀 가급적이면 뭐 입문서, 소개서, 뭐 연구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 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럼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담을 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어려워 하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혹시 본 사람 계신지 모르겠는데 옛날 그 전원일기에서 지오그라피 어느 날 느닷없이 이장님이 책을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순수 이성 비판. 잠시 후에 장면이 바뀝니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순수 이성 비판을 배워서 그런 배경밖에는 못 쓰는 거죠. 어려우면. 근데 사실은 그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그 정말 어려운 책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보면 쉽습니다. 이해의 통로를 어떻게 넓힐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들수록 뭐가 밥 먹여주냐 뭐 이렇게 약간 뒤로 밀어놨던 거에 대해서 자꾸 눈이 가거든요. 지금 이번에 철학 강좌를 신청하게 된 계기도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려고 잘 이렇게 안내도 돼 있었고 철학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먹고 살만해서가 아니고 애들이 이제 좀 컸고 마음 수양을 공부하고 싶다. 마음을 좀 수양하고 싶다는 데 늘 제가 가까이 접했던 뭐 다른 그런 종류의 서적이 아닌 좀 새로운 서적을 접하고 싶다 했을 때 철학도 되게 많이 배워보고 싶고 좀 가까이 하고 싶은 학문이었는데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서 좀 선뜻 안 가는 그 엉터리 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통로를 좀 저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이제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서라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는 첫걸음으로 뭐가 좋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뒤적해 보시고 그게 딱 끌리는 게 있으면 파고드십니다. 그 철학이 참 재밌는 것이 거기는 아주 전문적인 그 학문적 논의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주 너무 풍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자, 노자 이런
철학도 우리 공자하면 공맹, 공자월, 맹자월, 고리타분 이런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자가 한 말들을 보면은 멋쟁이도 이런 멋쟁이가 없어요. 이 사람 언어의 천재입니다. 말 자체가 너무너무 멋있고 그 멋있는 말 속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 같으면 기소부력 물시어인 이런 말이니까요. 나에게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그 말 이해 못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 사람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내로남불이거든요. 나는 하기 싫은데 넌 해라.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이 기준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싫으면 남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치하는 부분, 정치인들도 자기가 하라면 싫은데 국민들한테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싫으면서 야당들한테 하라고 그러잖아요. 바뀌더라고요. 그런 어떤 메시지가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공자를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은데 공자가 뭔가 뒷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인데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다. 더불어 말할 만하지 않은 사람인데 더불어 말하는 것은 말을 버리는 것이다. 이걸 펼치고 싶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언어의 천재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 소위는 동의불허. 아니, 네 글자 딱 뒤집어서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와 소인의 대비가 선명하게 딱 드러납니다. 군자는 좀 더불어 조화롭게 있는데 소인들은 뭉치자. 하나가 아니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진 폐갈이 되죠. 소인배들이라는 얘기죠. 공자의 연구를 보면. 화이부, 동, 소인, 동이불. 어우러지지 못하고 조화롭지 못하고. 조화롭다는 것은 내가 하나면 남도 하나다. 남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자도 뭐 인의 예시하면 고리타분 이런데 인에 대해서도 공자가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드물게 설명하는 부분이 몇 군데 나와요. 간단 명료합니다. 인애야. 이는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말이 몸에 등장합니다. 그런 식인 거예요. 노자는 공자보다 더 어렵다 그러거든요. 근데 유명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만, 상선약수. 선도, 좋은 것도 상중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선은 물과 같다. 그러면서 설명해 가죠. 수, 선, 의, 만물, 이, 부쟁, 처, 중, 인지, 소, 오. 만물을, 모든 것을 아주 잘 이롭게 한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무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있잖아요. 그럼 물이 흐르는 걸 보고서 거기서 덕을 이 사람은 읽어내요. 어려운 말 하나도 없잖아요. 멋있는 말이죠. 진짜 사는 물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좋아하죠. 그런 말들이 수두룩합니다. 철학성에. 보배 같은 말들인 거죠. 소크라테스 결론도 핵심 메시지는 간단 명료해요. 그 결론 뒷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이제 사형이 확정이 된 순간에 자기 자식들을 옆에 있는 지인들한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70에 죽는데, 그때 아직 어렸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만혼이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그 크산스피하고 30년 차 그런 정도. 요즘 것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애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제 난 죽으러 가야 되니까 이제 애들이 컸을 때
돌봐줄 수가 없다. 그 대신 저를 돌봐주라 하면서 구체적인 유언을 남겨야 돼요. 쟤들이 만약 커서 정신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탐하는 애들이 된다면 내가 자네들한테 한평생 그랬던 것처럼 좀 뜯어말려다. 그런 길을 걷지 않고 정신을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있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한 게 무엇고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기 자식을 그렇게 드러나니까. 그런 철학입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참된 선이란 어떤 것인가?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떤 것인가? 진정한 진리는 어떤 것인가? 진정한 우정은 어떤 것인가? 진정한 용기는 어떤 것인가? 엉터리 사입이 그런 거 말고 진짜 이게 뭔지 이걸 알려고 한평생 노력했던 사람 그런 철학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나 보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그나마 건질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